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블랙박스 강의입니다. 자, 이 투자 쪽에서 한 6문제 정도, 적게는 5문항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투자론을 공부하기 전에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간혹가다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니까.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은행 이자가 좀 싸죠. 그러니까 돈의 일부를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했을 경우는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좀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요, 지렛대 효과라는데, 예컨대 내 돈을 이만큼 투자해 갖고 이만큼 수익을 얻었다고 쳐볼게요. 이만큼 수익을 얻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수익률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요만큼 요 일부를 은행에서 빌리고 일부는요 내 돈을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버는 돈 똑같다면 은행에서 가져가는 이자는 좀 싸죠. 은행 좀 이자가 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은행 가져가고 나머지 다 내가 가져간다면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좀 높이겠다는 얘기죠. 요거를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의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내 돈 투자액 대비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손익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익이 점점 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사채이자 같은 거 써봐요. 그러면 오히려 은행 그 사채업자한테 주는 돈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가지 합쳐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자, 이 수익률을 보면 보통 연간 어느 정도 벌었냐 그 얘기인데, 총 투자 수익률 혹은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총 투자액 대비해 갖고 내가 가져갈 수익과 은행이 가져갈 수익이 합친 거 있죠. 요거를 총 투자 수익률 혹은 지분 수익률, 그 총 자본 수익률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뭐냐? 지분 수익률은 내 돈 투자액 대비 지분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수익이죠. 요게 차지하는 비율을 지분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안이 있는데 1억 투자하면 1년 동안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내 돈을 한 1억 정도 투자하게 되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순수익을 하면 비용 뺀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렛대 효과를 얘기할 때는 맨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세금 효과는 좀 무시한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어떻게 투자하냐면, 자, 이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내 돈을 지분,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저당 줄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 돈을 1억 투자했다.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0원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총 투자 수익률 혹은 총 자본 수익률은, 자, 총 투자액 대비 내가 번 돈 중에 내가 가져갈 수익, 은행이 가져갈 수익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합치니까 총 투자액은 1억이네요. 그리고 2천만 원 벌었는데 이거 전부 다 내가 가져갈 돈이고 은행이 가져갈 돈 없죠. 어쨌거나 2천만 원. 이게 바로 총 투자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20%. 자, 이번에는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분 수익률은 내 돈 투자액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2천만 원은 전부 내 거죠. 은행에서 빌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20%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내 돈을 5천만 원 투자하고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서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은행은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은행도 지네 수익을 얻어가려고 할 겁니다. 10%의 이자를 가져간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두 개 합친 거죠. 1억이 되겠네요. 1억. 그리고 항상 2천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은 그 은행한테 주고 나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에는 내가 가져갈 수익도 있고, 누가요? 은행이 가져갈 수익도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몇 %라고요? 20%다. 그럼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분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내 돈 얼마 투자했다고요? 5천만 원 투자했다. 5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벌었는데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죠.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10% 이자를 빼야 됩니다. 나머지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아닙니까? 이거 계산하면 30%가 나옵니다. 30%. 자, 이거 봐요. 이런 식으로, 자,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늘어났다. 이런 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어쨌거나 타인에서 얼마를 빌려서 투자했건 총 투자 수익률은 항상 같은 겁니다. 근데 은행 이자율이 좀 낮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주는 돈이 작아지니까
내가 가져갈 수익이 상대적으로 커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 못 빌리고 사채를 썼다고 쳐보자. 40%가 넘는 사채를 쓰게 되면 이때는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줄어든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좀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은 뭐냐, 위험이 뭐냐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과 위험이 뭐냐 이런 걸 알아볼 건데, 자, 수익률 하면 항상 투자액 대비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보통 연으로 따집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벌었냐, 1년간 어느 정도 벌었냐, 아니 몇 년이라면 연평균 어느 정도 버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수익률은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냐 아니면 그 합친 돈 대비 수익률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따지지 말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냐 아니면 실제 벌은 수익률이냐 이런 측면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실제 벌은 수익률이냐 이런 측면에서 따져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런 항상 우리 일반 기본 이론 할 때도 한 것처럼 요 노량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량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먼저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수익률은 투자액 대비 투하자본 대비 순수익이 연간 어느 정도 벌었냐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노량진에 가면 이제 뭐가 많아요? 고시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고시원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고시원도 나와 있고 C라는 고시원도 나와 있고 D라는 고시원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고시원들이 어떤 고시원이든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막 가격을 막 올려서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투하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해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10% 정도라고 가정해보자. 다시 말하면 10%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것들은 막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거의 못 미친다는 얘기죠. 낮춰서 팔려고 한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제 A라는 고시원은 저 금매로 나와 있는 고시원입니다. 금매로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좀 싸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집주인이 시세를 잘 몰라서 좀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뭐 이사 날짜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갑자기 급해졌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싸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요게 좀 싸게 나온 겁니다. 외국으로 이민 가려다 보니까 이사 날짜 안 맞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연간 한 20% 정도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다 투자해봐야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다는 얼마요? 20%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해볼게요. 요구 수익률.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자체의 수익률이다 해서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시장에서 자기가 어떤 체계적 위험 수준이 있을 겁니다. 이따가 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이 정도 정도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체계적 위험에 따라서 거의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한 그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10% 정도 요구한다. 이거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는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걸 예상 수익률, 이걸 최저 필수 수익률, 뭐 기회 비용 이런 용어 씁니다. 자, 근데 진짜 여기다 투자했더니 1년 후에 1억을 투자했더니 진짜 1년 후에 얼마 벌었다? 2,5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 얼마라고요? 25%네요. 근데 요거를 실현 수익률이라 하는데 요거는 투자 결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요거는 1년이 지나서 실제로 얻은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결정은 얘와 얘를 두 가지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수라고 같다. 그럼 이거여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을 얻는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앞으로 내가 이제 진짜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팔려고, 나도 이민 가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겠죠? 그래서, 투자액 대비 수익이 아주 좋답니다. 자기한테 팔으래요. 그래서 너 얼마 줄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을 드리겠답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너 같은 거 상대 안 하겠다고 하죠? 당연히 내 입장에는 가격을 올려서 받고 팔으려고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금매로 싸게 물건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 정상가는 받고 팔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나눈 금액이 커지니까 기대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어디에 이를 때까지요?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10%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요구 수익률 정도밖에 못 얻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 큰 이익을 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수익밖에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요구 수익률 정도밖에 못 얻는다.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좀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은 두 번째.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여기서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히 예측한 건 아닐 겁니다. 뭔가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한 다음에 이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위험의 정의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변동될 가능성, 실현 수익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험이라 하는데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A라는 부동산은 1억을 투자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1년 후에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시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앞으로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면 한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그다음 불황일 경우는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불황일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쭉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20%, 이렇게 될 가능성은 40%.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을 내본 겁니다. 평균 내봤더니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2,100만 원 곱하기 0.4 플러스 2천만 원 곱하기 0.2 이렇게 했더니 2천만 원 정도가 기대되는구나. 그랬더니 얼마라고요? 20% 정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예측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K라는 부동산은 술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예측했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1억 투자했더니 얘도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2천만 원.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1년 후에 술집 경기가 좋다면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는데 좋다면 8천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8천만 원.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된다요.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이 기대된다. 그럼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평균을 냈더니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아닙니까? 20%. 그러면 제가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위험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라든가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위에는 기대 수익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더라도 100만 원 더 들어오고 경기 나쁘더라도 100만 원 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 같은 거 볼게요. 얘는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거를 이러한 대안을 위험이 크다 해주는 거고 이러한 대안을요 이러한 대안 위험이 작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이 작다. 기대치에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죠. 그래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못 조금 까지는 거 아닙니까? 얘는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난다. 이런 걸요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계산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때 위험을 대하는 투자자 유형이 있는데 위험을 이렇게 이제 그 투자자 유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입니다. 지금 얘나 기대치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다른 요건이 동일한데 가능하면 위험이 작은 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대안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기대치가 동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일한데 가능하면 위험이 큰 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요 위험 선호형이다 아니면 위험 추구형이다 이 표현합니다. 위험 추구형.
자, 근데 그리고 위험과는 상관없이 자, 그 가능하면 기대치가 높은 놈 있죠? 요걸 좋아하는 사람을 위험 중립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은 기대치가 동일하죠?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자기가 기대치 정도 들어온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치 정도 들어오는 것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대치, 규제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아니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그러면 본질적 의미의 위험 선호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도박을 좋아하는 우리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약간 비합리적인 인간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험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아주 큰 위험도 부담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요? 위험 선호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가정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다만 같은 위험 수준 하에서도 조금 위험을 더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아주 덜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구분할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험 회피형이라도 위험을 아주 덜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보수적 투자자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려는 사람들 뭐라고요?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죠.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에는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 한다고요? 위험이라는 겁니다. 위험.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위험이라 하는데 그 위험이 왜 이 정도 벗어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되는 위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원룸 시장이 아니면 고시원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다. 이래서 크게 손해났거나 아니면 고시원가가 좋으면 크게 돈 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시장 위험이라 하는 거고, 운영 위험은요, 운영을 뭐 엉망으로 하거나 아주 잘하면 크게 돈 벌거나 아주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운영 위험이다. 그다음에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 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요, 위치적 위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우리 지렛대 효과를 얘기할 때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 자본에 따른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여기까지를 지렛대 효과라고 했는데, 이 지렛대 효과를 얘기할 때 위험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죠. 근데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나중에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그만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할 때 돈을 못 갚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금융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환경이 변할 수 있죠. 상업지역이 뭐 주거지로 바뀐다든가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금융정책 이런 게 변하면 이자율이 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손해보거나 이익 볼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보통 이제 그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졌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자꾸 올리려고 할 겁니다. 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인플레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돈이 급해서 팔려고 해놨는데 그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빈번한 어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네요. 이런 걸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기대 수익률 위주로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 도대체 요구 수익률의 정체가 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왜 이 지역은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온 논리냐면 다 금융시장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에서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5%라고 쳐볼게요. 물론, 뭐 이것도 훨씬 낮지만, 자, 어쨌거나 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은행마다 좀 차이가 나고 은행 상품별로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은 평균 냈더니 5%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왜 저축은행에다가 예치했을 경우는 한 7%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저축은행에다 예치했다가는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죠.
5천만 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돈, 투입한 돈에 대해서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 다시 말하면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여기다 예치합니까? 여기다 예치하죠? 은행에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자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거기다 예치한다면 더 큰 이자를 준다면 예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이 크니까 5% 외에도 추가적으로 2% 정도 더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신탁이다 해서 투신사라고 하는데, 미래에셋이라든가 아니면은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를 투자신탁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또 우량형 펀드가 보통 한 10% 정도 형성돼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은 5% 외에도 추가로 5%를 더 요구하냐는 얘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이게 위험이 크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를 뭐라 하냐면 무위험 수익률이다 해주고, 2%, 5% 이런 걸요 위험 할증률이다 해주는 겁니다. 위험 할증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점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위험이 크니까 그에 상응하는 자꾸 높은 수익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도 자기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서울에 있냐, 부산에 있냐, 아니면 그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아니면 술집 시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위험이라는데, 그런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그 정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어려운 편이 있는데, 이때 그 위험은 자신이 잘해서 생기는 위험과 자신이 잘하거나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고, 자신과는 상관없이 생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운영하면 큰 돈 벌 수 있지만, 자기가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 크게 손해날 수 있죠. 입지를 잘 선정하거나 잘못 선정하면 크게 손해나거나 이득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신이 잘해서 아니면 자신이 못해서 생기는 위험입니다. 이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과는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든가 대폭 늘리기로 했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자율 같은 게 변동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자신과는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이 고시원 시장에도 체계적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충분히 10% 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정도 위험이라면 금융시장 가서 충분히 그 정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아니네? 근데 이거 이상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러면, 인플레가 예상된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더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만큼을 더 감안해서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거를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셔의 효과.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위험을 어떤 형태로 해갖고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의 처리 방법. 그래서 위험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법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다. 요거는 그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할 건데, 어때나 이거는 할인 현금 수준조법입니다. 할인 현금 수준조법. 그래서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이거는 다음 시간 할 거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내 손에서 나간 돈, 얘는 들어올 돈이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요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을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다 해주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이다.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것은 어쨌거나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했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이 기대치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험 수준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포트폴리오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할 것이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는데,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여기서 평균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미래 상황하에 수익률을 평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위험은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어디다가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하나의 그 공간에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부동산마다. 그러니까 요 선에 있는 요거는 전부 다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죠? 근데 요거는 A 부동산이고 얘는 B 부동산이라면 기대치는 동일한데 얘보다 얘가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 다 위험이 똑같죠? 왜 똑같은데 요놈과 요놈이 있는데 이건 C라고 갖고 D라고 볼게요. 그런데 둘 다 위험은 똑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기대치가 높죠? 그러니까 요건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투자하려고 하냐면 가능하면 위험이 똑같다면 기대치가 높은 거를 기대치가 똑같다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A하고 C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C는 A보다 위험도 크고 기대치도 높죠. 이런 것들은 이 변이 개수라는 걸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논리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로서는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있는 거지 자체로서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 그러면 돈만 생기면 어디다가요? 은행이라든가 정기예금 이런 데 예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진정한 의미의 투자다 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보수적 예측 기법이라는 것은 미래 예상된 수익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불황일 경우에 최소한 불황일 경우에 이 정도 들을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투자 결정에 반영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웬만한 데와는 다 기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한 투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 기법이라고 있는데 민감도 분석은 자, 이 투자 수익에 기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공실이라든가 뭐 임대료라든가 뭐 세금, 경비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예측치에서 하나하나씩 처음에 예측해서 약간씩 변경시켜 보는 겁니다. 약간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기대 수익이 어느 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놈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놈만 집중적으로 처음에 예측치를 잘 관리만 해준다면 위험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을 민감도 예측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감도 예측기법.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제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1952년도에 내놓은 그런 논문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몇 가지 여기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가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 이게 10억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데 주식 A라는 주식은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우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00%를 다 투자했다. 그럴 경우는 뭐 기대 수익률 계산할 수 있죠. 기대 수익률은 뭐 10%라고 쳐볼게요. 그다음 위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표준 편차라든가 분산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8%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주식에다 100%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 미래의 그 투자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면 우산은 잘 팔릴 겁니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우산도 안 팔리겠죠. 크게 손해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위험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대치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걸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100%를 어디다 투자했다고요? 여기다 B라는 주식에 투자했는데 B는 어떤 주식이냐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100%를 다 투자했다. 이것도 기대치는 10%, 위험은 8%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많이 오고 그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도 지질 안 팔리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 주가도 떨어지고 배당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낮은 수익이 기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이스크림도 잘 팔리겠죠. 그래서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잘하면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주식만 투자하게 되면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지만 잘못하면요 크게 손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반반씩 한번 투자해보자. 어떻게 투자하냐면 이렇게 2분의 1은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여기다 투자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여기다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표현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그래서 자,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돼요.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10%. 만약 여기는 3분의 2 투자하고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물어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어쨌거나 그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는 8%가 나와야 되는데 오염이 이렇게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염이 줄어든. 여기 왜 6%로 계산이 이렇게 되냐? 요거는 안 물어봅니다. 계산하는 문제는 안 물어봅니다. 다만 오염이 왜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줄어나 보겠습니다. 왜 줄어드나? 자, 어쨌거나 어디 갔어요? 이렇게 보시니까 자, 이렇게 어쨌거나 포트폴리오 구성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10%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자, 반은 우산, 반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투자한 거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자, 반은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리겠죠? 그렇지만 아이스크림 또 지질이 안 팔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난 거 이도로 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의 변동폭이 상쇄되면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죠? 다만 우산은 또 지질이 안 팔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난다 그런 얘기고,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요, 잘해도 조금 더 오르고 잘하면 좀 까진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더라도 기대치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뭘 줄일 수 있다고요? 기대치는 평균된 거니까 위험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염 수준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트폴리오 효과. 자, 그러면 오염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어떤 오염을 줄일 수 있냐? 이번엔 이런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측면? 오염도 뭐 여러 가지가 있냐? 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슨 오염을 줄일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무슨 오염을 줄일 수 있냐?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신림동에 이렇게 고시원이 있는데 자, 이 2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고시원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세 군데 나누어서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나눠 투자하게 되면 자,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정부가 사법시험을 다시 존치하기로 했다. 이럴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전체로 다 올라갈 수 있겠네요. 반대로 공무원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공부한 사람이 전체에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계적 위험. 근데 만약에 이 고시원 사업하는데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굉장히 좋고 C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 음식 잘하는데 몰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죠?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무슨 대형 고시학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는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위험을 나타나는 위험 있죠. 이런 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러면 우리는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절대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걸 제거할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전체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상쇄되면서 어떤 거는 높아지고 어떤 건 낮아지면서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체계적. 자,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지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 투자할 때도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지냐 하면 얘는 우산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고 얘는요 에어컨 만드는 회사 주식이고 얘는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식인데 어쩐지 얘네들은 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죠.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비가 많이 오면 얘는 잘 팔리는데 얘는 안 팔릴 거 아닙니까? 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얘네들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네요. 날씨가 무덥고 그러면 같이 잘 팔리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상관계수라는 것은 뭔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정도 있죠. 절친한 정도 이런 거를 상관계수로 하는데 얘네들 둘이 분산 투자하게 되면 뭔가 상관이 크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크다 해주고 얘랑 분산 투자하게 되면 뭔가 사이가 안 좋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서울 갈 때는 부산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같이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상관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반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로우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1일 때가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1일 때는 두 자산의 상관계수 1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A가 10% 올라갈 때 B도 똑같이 10%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가장 작다는 얘기인데 얘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A가 10% 올라갈 때 B도 10% 그대로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히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계수가 가능하면 작을수록 마이너스 1쪽으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정도가 커질수록 분산 효과는 어떻다고요?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내용 이거 좀 알아볼 건데 자, 이거는 일반 설명하는데 꽤 한 30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 좀 곤란하고 그래서 결론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장에서도 이제 결론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히 하나하나 물어보긴 힘듭니다. 조그만 지면에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겁니다. 자, 시장에는 수많은 부동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A, B, C, D, E, F 뭐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A하고 B를 분산 투자하게 되면 포트폴 구성했다는 얘기죠. 그럼 포트폴 구성하게 되면 이거는 기대 수익률, 포트폴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 얘는 위험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평균하여 집어넣으면 A하고 B를 분산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 요 정도 되고 위험 요 정도 된다. 점을 찍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하고 D를 분산 투자하게 되면 점을 찍어볼 수 있죠. A하고 K를 분산 투자하면 이렇게 그리고 또한 A하고 B하고 F를 분산 투자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시장의 점을 다 찍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분산 항목을 달리하고 투자 비율을 달리하게 되면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하나 다 포트폴리오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거를 뭐라면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했을 때 다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이 선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위험이 같죠. 위험이 같은데 얘보다는 얘를 선택하려고 하고 얘보다는 얘를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여기는 선택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이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전부 다 뭐가 같다고요? 기대치가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위험이 작죠. 얘보다 위험이 작고 얘는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선 내에. 근데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결론만 기억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결국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하고 이렇게 그려진 사람들을 보수적 투자자다. 이런 사람들을 공격적 투자자라 하는데 결국은 보수적 투자자는 요 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성이 만나는 접점이 좀 맨 끝에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요 요거를 선택하려고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만 좀 기억할 수밖에 없네요. 설명이 좀 꽤 이제 장황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요거는
결론만. 자, 결국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 각자의 무차별 곡선과 그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은행에다 지금 1억을 묻어놓으면 미래 가치는 달라지겠죠? 이자가 붙으니까. 그런 거를 화폐의 시간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차일 돈이 얼마냐? 그러면, 자, 3년 있다 가서 미국 갔다 돌아온다고 치면 돼요. 그럼 매년 이제 연이자로 10%가 붙는다고 쳐볼게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자, 여기 10%가 붙겠죠? 그럼 1년 후에는 110원이 될 겁니다. 통장에. 2년 후에도 또 이 금액이 10%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원이 붙어서 121원이 붙는다. 21원이 된다. 3년 후에는요, 이 금액이 10%니까 12.1원이 붙어서 133.1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차일 돈이 얼마라고요? 133.1원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익률을 붙여나가는 것을 활증한다. 어떤 수익률을 쏙 빼내는 걸요, 할인한다 해주고, 어떤 수익률이 붙어있는 금액을요, 미래가치다. 어떤 수익률이 쏙 빠져있는 금액을요, 현재가치다 해줍니다. 그러면 자, 한번 더 해볼게요.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후에 찾을 돈 얼마냐? 그러면 어쨌거나 3년 있다 찾는 거는 뭐 금방 계산하지만 100년 후에 찾을 돈은 계속 붙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세월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만든 공식들인데, 자, 그냥 이렇게 결론만 여기서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수익률이, 요거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미래 가치는 뭐예요? 어떤 수익률이 붙어 있는 금액을 구하는 공식 있죠? 요때, 자, 이렇게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한 번 투입한 돈, 한 번 발생한 돈, 이런 것들을 일시불이라고 해볼게요. 일시불에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계수를 곱하게 되면 3년 후에 찾을 돈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제곱 해주면 됩니다. R은 이자율, N은요, 이사계산 횟수 얘기합니다. 세 번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자, 3년 후에 133.1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자, 현재 얼마를 예금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 이거는, 여기다가 그 일시불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을 곱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곱한 게 이거 아닙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 그럼 거꾸로 한다면, 133.1원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나눈 게 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해주면 되겠네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해준 게 바로,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 현재의 가치다. 현재 가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다. 현가 계수다. 이런 겁니다. 현가 계수. 자, 약간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살 돈은 얼마냐? 그럼 100원에다가 뭐 찾아서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하게 되면 찾을 돈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3년 있다 133.1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그러면 133.1원에다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뒤집어 놓은 거 있죠? 그걸 곱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분의 1 곱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공식을 좀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공식을 뭐 물어본 적은, 자, 한 번 있었는데, 15회 때 한 번 있었는데, 거의 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약간 이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응용. 자, 뭘 응용하냐면, 어떠한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30원씩 불입하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4년 있다 잘 돈 얼마냐? 그러면 이건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00원 예금했다 3년 있다 살 돈이죠. 이거는 매년 예금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그럼 얘는 예금하자마자 받는 돈이니까 이자가 안 붙을 거고, 얘는요 1년 있다 받는 돈이죠. 1년치 이자를 붙이면 되고, 얘는요 2년 있다 받는 돈이고, 얘는요 3년 있다 받는 돈, 이렇게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지금부터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을 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에다가 내가 계수를 곱하게 되면, 자, 이
적금을 30원씩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식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4년 있다가 얼마를 받을 거예요? 4년 있다가 800원짜리 받을 수 있는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이백이 얼마냐? 이때. 그러면 이때는요, 적금 불이백은 아는데 적금 찾을 돈 모른다는 얘기죠? 이때는요, 적금 찾을 돈은 아는데 적금 불이백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자를 붙인 게 800원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800원에다가 연금의 내과회수를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감채기금 계수라 하는 겁니다. 감채기금 계수 곱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쪽 두 가지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을 때는 이자가 포함돼서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인가? 이럴 경우는 자, 이거는 3년 있다 받을 돈을 지금 받는 거죠. 근데 매년 받을 돈 하나하나 다 빼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세월을 빼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을 뭐라 한다고요? 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했더니 이자가 쏙 빠진 지금 시점의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반 거꾸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다면 9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연금으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몰라요? 연금으로 받을 돈 아는데 일시불로 받을 돈 모르는 거죠. 얘는요, 자, 일시불로 받을 돈 아는데 연금을 받을 돈 모르는 거죠. 그러니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900원에다가 이걸 뒤집어 놓은 거 있죠? 뒤집어 놓은 것을 저당상수라 하는 겁니다. 이거 곱해주면은 매기 그 연금으로 받을 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근데 요거는 어떤 경우에 주로 써먹냐면 은행에서 900원을 빌렸을 때 여기는 이자까지 포함되겠죠. 갚을 때는. 그럼 매기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수관계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고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고 요걸 뒤집어 놓은 게 이거죠. 이것분의 1한 게 이거고 이것분의 1한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고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역수관계를 정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폐의 시간가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